요새는 새 물품을 사는 것만큼 중고 거래도 많아지고 있죠. 당근도 있고 중고 거래 카페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앱을 통해서 중고 물품들을 싸게 많은 사람들이 거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말씀드릴 사건은 이 중고 거래에 관련된 한 살인 사건입니다. 2019년 10월 21일 부산 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사를 준비 중이었던 30대 여성이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이 여성의 가족과 친구, 지인들 몇 명이 시신이 발견되기 전 이 피해 여성에게 문자를 하나 받으셨던 거예요. 나 급한 일이 생겨서 당분간 연락은 어려울 것 같아. 그런데 뭔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문자 스타일도 전과 좀 뭔가 다르고 거기다가 문자 받고 바로 전화를 했더니 안 받아. 며칠이 지나도 안 받는 거예요. 이상함에 가족들은 이 피해 여성이 살고 있었던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연락해서 확인을 해달라고 했고 관리사무소에서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려도 전화를 해도 받지 않으니까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 해당 집으로 출동한 경찰이 이제 이 여성의 집 화장실에서 목에 전깃줄이 메어진 채 쓰러진 이 피해 여성의 시신을 발견하게 됐던 거예요. 혼자 사는 여성이 가족에게 연락을 남기고 죽은 채로 발견됐다. 보통은 극단적인 선택이 의심 가는 상황이었지만 이 여성은 뭔가 조금 달랐습니다. 이 피해 여성의 몸 곳곳에 무언가 둔기로 세게 맞은 듯한 흔적이 발견된 거예요. 경찰은 이 피해 여성이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누구였는가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살인사건이라면 마지막 사람이 범인일 확률이 높으니까. 이 여성은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살고 있었고 최근에 이사를 가려고 집 안의 가구들을 정리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쓸모없어진 가구들 몇 개를 중고가로 팔려고 중고 거래 사이트에 내놨던 거예요. 그렇다면 해당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이 여성이 올린 가구들을 보고 사야겠다, 내가 살게요 라고 한 사람이 있었겠죠. 경찰은 바로 그 사람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20대 남성 김씨. 이 김씨가 피해 여성이 올린 중고 가구를 보고 살려고 연락하고 한 게 포착이 됐던 거예요. 경찰은 바로 이 남성 김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봤습니다. 이 김씨와 피해 여성은 중고 거래를 하기 위해 사건 발생 이틀 전 이제 오후 3시 27분경에 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게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보통은요 중고 거래할 때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역이나 좀 사람이 많은 길거리나 이런 데서 많이 거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 피해 여성은 집으로 오라고 한 거예요. 왜? 하필 이 피해 여성이 중고 물품으로 내놓았던 가구가 커다란 소파였던 거예요. 옆에가 실제 당시 소파예요. 이 커다란 소파를 들고 어떻게 지하철역까지 갑니까? 어떻게 길거리로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 김씨가 피해 여성한테 아무래도 중고로 쓰던 소파다 보니 내가 조금 보고 사야 될 것 같아요. 가구 상태를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피해 여성 전혀 일망의 의심도 없이 알겠어요,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집 주소를 알려줬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김씨 입장에서는 이 피해 여성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핑계였던 거죠. 그렇게 집으로 간 김씨, 처음에는 와 이게 그 소파구나 라고 하면서 별일 없이 다시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오후 또다시 이 김씨가 피해 여성한테 가구 크기를 측정해야 될 것 같다고 또 한 번 집을 방문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크기 측정을 위해 소파 쪽으로 뒤돌아 있었던 피해 여성을 마구 때리고 억압한 후에 너 주민등록 번호가 뭐야? 통장 어딨어? 비밀번호 뭐야? 하면서 알아낸 거예요.
그 후에도 잔인한 폭행은 계속적으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김 씨가 피해 여성의 목 부위를 밟아서 그 자리에서 이 피해 여성은 경부 압박 등으로 사망하게 됐던 겁니다. 그 뒤에 피해 여성을 욕실로 끌고 가 휴대전화 충전기 선으로 목을 감고 매달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처럼 위장했던 겁니다. 혼자 사는 30대 여성이 중고 가구를 사겠다며 접근한 남성에게 문을 열어줬다가 자신의 집에서 살해당한 건데, 이 김 씨는 범행 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까지 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이 평일이었어요. 이 범인이 피해 여성을 살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이고 보니까 당황을 한 거예요. 어떡하지? 내가 여기서 그냥 나가버리면 이 여자의 직장 사람들이나 가족들이 여길 찾아와서 금방 들통날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래서 이 여성의 핸드폰, 그 당시에 이 피해 여성의 핸드폰이 지문이나 잠금 장치가 안 되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여성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낸 거예요. 지인들과 가족들한테. 급한 일이 생겨서 당분간 연락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찾아오지 말라 이거예요. 직장 동료들이야 뭐 급한 일이 생겼나 보다 라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가족들은 다르잖아요. 급한 일? 무슨 일이길래 연락도 어렵다는 거지? 이사 가려고 준비하는 애가 무슨 일이 있나? 너무 뜬금없으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했던 겁니다. 이상하다. 한번 알아봐 달라.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도 아무리 전화하고 인터폴하고 해도 연결이 안 됐던 거예요. 그렇게 이상함에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범행을 감춰보겠다고 피해 여성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냈던 게 수사의 결정적인 단서가 됐던 거예요. 경찰은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사건 발생 이틀 뒤 이 김 씨를 붙잡았습니다. 체포 후에 이 김 씨는 살해 이유에 대해서 내가 쇼파 가격을 깎아달라고 했는데 나를 무시하면서 안 깎아주잖아요. 그래서 열받아서 죽였습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한 거예요. 중고 가구의 가격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 이 김 씨의 말 진짜인 걸까요? 옛날에요.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그러니까 부동산 복비 안 주려고 옆에처럼 한 여성이 전봇대 이런 데에다가 우리 집 전세 놉니다 혹은 우리 집 월세 놉니다 하고 이제 붙여놨는데, 그걸 보고 집 보겠다고 들어가서 여성을 공격하고 살해하는 사건이 옛날에는 꽤 있었다고 해요. 요새는 이런 전단지 자체를 보기가 힘들잖아요. 이런 게 한창 많이 붙여지고 했을 때 이런 사건이 꽤 많이 일어났었대요. 그런 것처럼 중고 직거래라고 해도 여성이 혼자 있는 집에 남성을 들이는 순간 위험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보세요. 그러니까 중고 직거래가 많아지고 있는 요즘 더 조심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중고 직거래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닌, 거래를 하게 되면 사람이 있는 곳에서 안전하게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 사건도 마음이 아픈데 이런 사건이 이게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니까요. 이 김 씨는 쇼파를 사러 집에 갔다가 쇼파 가격이 비싸 깎아달라고 얘기했는데 안 깎아줘서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경찰 또한 다른 목적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했습니다. 금품, 돈, 아니면 성범죄라든지. 이 남자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경찰은 이 김 씨가 쇼파를 사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피해 여성의 쇼파 이외에 여러 군데에 쇼파를 사려고 검색했거나 뭔가 알아봤을 겁니다. 그렇다면 기록이 남아있겠죠. 이 남자에게 쇼파가 꼭 필요했는가? 쇼파를 정말 사려고 했는가? 이걸 따져보면 되지 않을까? 사실 이런 중고 거래를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사실 이런 거래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범죄는 사기입니다. 살인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다고 해요. 결론적으로 2020년 5월 16일 1심 재판부는 우발적이라는 범인의 주장을 일체 인정하지 않았고 돈을 노리고 사전에 계획한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조사해 보니까 이 범인 김 씨가 사채 빚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금융 쪽에 빚이 한 1,000만 원 정도 있었는데도 일정한 직업도 없이 사채업자한테까지 돈을 빌려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변제하지 못해서 사채업자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범행 전 인터넷에 한 방에 쓰러뜨리기, 한 방에 기절시키는 방법 등 범죄, 살인과 관련된 내용을 검색했네. 또한 범행 전까지 이 피해자 여성의 집을 크기 측정하러 당신 집 가야겠다, 쇼파를 직접 눈으로 봐야겠다 등등 핑계를 대면서 무려 3차례나 방문했던 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신이 화장실에서 목에 전화줄이 감긴 채 쓰러져 있었어요. 언뜻 보면 자살같이 보였습니다. 즉, 이 범인 김 씨는 범행 후에 자살로 보이게끔 위장까지 했던 거예요. 또한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말과는 달리 범행 후 이 김 씨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 피해자 여성의 통장에서 약 2,600만 원 정도의 돈을 뺐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일부 자기 빚 갚고 사적인 용도로 다 썼어요. 재판부는 피해자는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역경에 굴하지 않고 어린 시절부터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해온 여성으로서 이제 갓 노력의 결실을 얻어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 집을 자신의 힘으로 마련한 참이었는데, 이처럼 마련한 가족의 보금자리에서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길 없이 홀로 고통스럽게 삶을 마감해 그 결과가 너무나도 참혹하다. 피해자의 어머니 등 유족들은 피해자의 어처구니 없고 참혹한 죽음 앞에서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고, 어머니는 이 법정에 출석해 자식을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오열했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신경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해서 입대 직후 사회복무요원 장기 대기 판정을 받고 복귀하기도 하는 등 장기간 정신과적 질환을 앓아왔던 점, 피고인은 범행의 계획성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자체는 인정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양형 요소를 참작하면서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된 상태에서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된다. 체포 이후에도 피해자에게서 강탈한 돈을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하려 했다. 이는 범행에 대해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라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 씨는 항소했어요. 우발 범죄예요. 형 깎아주세요. 하지만 기각됐고 무기징역 땅땅땅. 참, 중고 거래를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사람이 많은 곳에서 안전하게 거래를 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대 다신 되풀이돼선 안 될 한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